자, 갑시다. 1번 다음 언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송별한 떠나는 사람을 위해 베푸는 잔치, 첫인상, 첫눈에 느껴지는 인상 그랬죠. 자, 1번 니은이 첨가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공존하는 단어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니은이 첨가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공존한다. 잘 보세요. 송별연하고 첫인상은 앞말이 모두 뭘로 끝나요? 자음으로 끝나는 거죠. 뒷말이 뭘로 끝나죠?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태소죠. 그쵸? 그 다음에 뒷말이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죠. 그래서 원래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니은 첨가가 일어나야 하는데, 근데 보면 각각 송별연 첫 뒷인상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보면은 니은 첨가는 뭐가 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바로 갑시다. 3번이 되는 겁니다. 2번 다음 문장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 그랬습니다. 믿을 것은 실력뿐이다. 기억. 기억의 뿐과 달리 니은 휘수가 화를 낼 만도 하다. 많은 관용상의 꾸밈을 받고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됐죠? 두 번째, 디귿의만큼과 미음의 드시는 앞말에 붙여 썼으므로 품사가 같다. 에헤이, 만큼은 궁궐이라는 뭐 뒤에 붙었죠? 체원 뒤에 붙었죠. 니은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보조사가 되는 거죠. 체원 뒤에 붙었기 때문에. 근데 드시는 다르다라는 용언 뒤에 붙었으므로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미가 돼야 되는 거죠. 용언 뒤에는 미가 오는 거죠. 체원 뒤에는 조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으니까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네요.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죠. 이런 것들. 3번 다음 중에서 보충해야 할 성분이 나머지와 다른 문장은 그랬습니다. 3번 하나 봅시다.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개통될지도 모른다. 뭐가 없는 거죠, 이거는? 주어가 없는 거죠. 자, 어떻게 돼야 되죠?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도로가 언제 개통될지 또는 항만이 언제 개통될지, 그쵸? 또 철도가 언제 개통될지 모르는 거죠. 두 번째, 자국의 영화를 보고 지능할 목적으로 정책을 수행한다. 여기도 뭐가 빠졌습니까? 주어가 빠져 있는 거죠. 3번은요, 그러면 그가 몰두하는 것은 현재의 괴로움을 잊으려는 행동에 불과하다. 뭐뭐에 몰두하다 라는 무엇이 필수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4번도 주어가 생략된 거고요. 4번 문제. 다음 밑줄친 단어의 표준 발음이 맞는 것 그랬습니다. 문 열어라 꽃한가요, 여러분들? 꽃차가 되는 거죠. 왜? 뒤에 오는 형식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앞에 발음이 무엇이 된다? 연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꽃차가 돼야 되는 거죠. 텃밭 을은요, 텃밭을이 맞나요? 아니죠. 텃밭 플러스 을이 뭐니까 모음으로 시작되고 있으니까 무엇이 돼야 됩니까? 연음이 돼서 텃밭틀이 돼야 되는 거죠. 3번은요, 떨띠 떫은 막구. 4번은 물난리죠. 이거는 무엇이 유음화가 몇 번 이루어진 거죠? 2번이 일어나서 물난리가 되는 거죠. 됐나요? 물난리. 5번 문제. 다음 작품의 밑줄진 부분에서 보이는 인물들의 태도상의 공통점을 바르게 지적한 것 그랬습니다. 서울 1964년 겨울 우리 몇 번 했던 겁니다. 현대사회의 소외, 단절, 무엇을 통해서 잘 드러낸다? 익명성이라는 걸 통해서 잘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한번 봅시다. 밖에 이른 아침에는 쌀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멀어져 갔다. 난 그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말했다.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 라고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아니 죽을까 하는 누구는 나 말고 한 사람이 누구죠? 아저씨가 있는 거죠.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안은 이미 아저씨가 죽을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소외와 단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코트에 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가 내게 물었다. 씨팔 것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자, 봅시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뭘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죽은 사람은 오히려 욕하고 죽을 걸 알면서도 뭐 하지 않았습니까? 만류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밑줄을 보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누워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는 짐작도 못했으니까요. 씨발것 약을 호주머니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그러면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결국 뭡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는 무엇이 없다? 잘못이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은 나라는 인물은 뭐 죽을 줄 몰랐다. 그 다음에 아니 얘기하는 건 이게 최선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해야만 안 죽을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들.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 그랬습니다. 강도가 김판서 집을 털었다. 여기 잘 됐나요? 아니죠. 판서라는 호칭명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띄어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 띄고 판서가 돼야 되는 거죠. 지훈이의 성격이 형 많은 못해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 있나요? 많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붙여 쓰셔야 되는 거죠. 쓸데없이 아무 일이나 참견한다. 맞고요. 4번 형이 늦지 않게 돌아올지 모르겠다. 리을지는 어떤 일을 추측하거나 그 가능성을 묻거나 의문을 나타내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붙여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올지는 무엇이 돼야 된다? 붙여 쓰셔야 됩니다. 7번 밑줄 친 두 단어의 의미를 한 단어에 담아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그가 눈을 위쪽으로 떴다. 치켜 떴다. 치 떴다. 맞고요. 두 번째, 그녀의 몸매는 매우 말랐다. 성말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말랐다가 뭡니까? 성말랐다. 참을성이 없고 조급하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녀의 얼굴이 애띠게 젊었다. 애절먹다. 나는 창문으로 방안을 몰래 보았다. 엿보았다. 맞네요. 8번 다음 보기의 기억 리을과 관련 있는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채가 뭐죠 여러분들? 인삼 백근입니다. 동은요? 뭡니까? 목이 10개, 쌈은 24개, 축은 한 축은 20마리. 다 합쳐보면 되겠죠. 몇 번? 3번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가끔 나와요. 이거 9번 다음 중 외리어 표기가 잘못된 것들이 들어있는 항목은 그랬습니다. 캐비닛, 파마, 점퍼. 잘못된 거 있나요? 있죠. 점퍼가 아니죠. 뭐가 맞는 겁니까? 점퍼. 잠바도 맞습니다. 점퍼도 맞고요. 점퍼는 없습니다. 빵빠레가 아니고 팡파르. 포클레인이 아니라 포크레인. 호르몬 주사. 호르몬이 아니라 호르몬. 배터리 아닙니다. 홍진영이 사랑의 배터리 불러서 문제가 생기긴 했죠. 그 다음에 마네킹, 요구르트. 캥거루, 슈퍼맨 아니고 슈퍼맨. 멜론 맞고요. 10번 다음 글이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보충해야 될 내용은 그랬습니다. 자, 완결성 동그라미 치시고요. 마야족은 정교한 건물 및 계단에 있는 피라미드 등의 유산을 남겨놓은 채 기원전 750에서 900년쯤에 몰락. 그 이유가 무엇인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플로리다 대학의 데이비드 호델 교수와 동료들은 기원전 800년쯤 기상이변으로 가뭄이 사회적 압력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압력으로 권력 엘리트층은 부득이 권력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고 힘없는 백성들은 전설로 전해지는 그들의 석기실의 도시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빠졌을까요? 보세요. 필자인 데이비드 호델 교수하고 그 동료들이 연구 성과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밝혔죠? 마야족의 멸망 원인을 밝혔다고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 근거가 뭡니까?
여기 나온 걸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어떻게 가뭄이 들었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장하고 근거 중에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거를 더 구체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11번 다음 중 어법에 맞는 표현 그랬습니다.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질렀다. 맞나요? 접질렀다 형태수 구분해볼까요, 여러분들? 접질렀다. 형태수 한번 구분해봅시다. 기본형이 뭐죠? 접질리다.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봐서 접질렀다 맞나요? 접질렸다가 돼야 되는 거죠. 어시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린이 샐러드바 이용 가격을 9,900원으로 동결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보관이다. 맞아요? 자, 주술의 문제가 있는 거죠. 보관이다가 아니라 뭐가 있는 겁니까? 애슐리는 보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높이겠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다 또는 갖고 있다 정도로 고치셔야 됩니다. 3번 김근태 의원이 사망했던 소식을 들으니 기분이 찹찹하다 맞습니다. 4번은 뭐가 틀렸죠? 거리가 하얀 눈으로 뒤덮였어. 뭐가 잘못됐습니까? 뒤덮였어가 되는 거죠. 뒤덮이다니까요. 12번 다음 글과 관련된 한자 성어 그랬습니다. 결자해야지 자기가 하는 거는 자기가 풀어야 된다는 거고요. 임기응변은 뭡니까? 그때그때 처한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결정하는 것. 조삼모사는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는 것. 그 다음에 발본세고는 좋지 않은 일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럼 12번. 인류는 그동안 물질의 풍요로움과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왔으며 20세기 과학기술은 이러한 보편적 인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 문명의 발달에만 그 목표를 두고 발전해왔다. 따라서 과학기술자는 물질 문명의 발달에 기여한 바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 책임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 문제 등 환경오염의 구체적인 실상을 밝혀낸 것도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과학기술자이다. 만약 현대과학의 연구개발 능력을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집중한다면 환경 문제의 해결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핵심은 뭐가 되는 거죠? 과학기술자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물질 문명 발달에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것도 환경 문제를 야기한 것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이제 스스로 누가 풀어야 된다? 과학기술자가 스스로 풀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결자해지라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3번. 이육사의 절정입니다. 이육사 별표 치시고요. 항상 이육사가 나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부정적 현실을 무엇한다? 극복하는 저항시인이다 라고 옆에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온 김에 우리 한번 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자, 매서운 계절의 책찍이 갈려 마침내 북방 동그라미 치시고요. 휩쓸려 오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북방을 긍정으로 봐야 됩니까? 부정으로 봐야 됩니까? 부정으로 봐야 되죠. 왜? 북방에 왔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스스로 온 거예요? 타이에서 온 거예요? 자이에서 온 거예요? 자이에서 온 게 아니라 타이에서 온 거죠. 왜? 매서운 계절 미추측은 채찍에 칼겨 그랬으니까 부정적 상황에서 마침내 북방으로 어떻게 온 겁니까? 휩쓸려 온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정적 상황에서 휩쓸려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고원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왜? 하늘이 모두 끝났죠.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섰다. 누가요? 화자가. 그러면 극한적인 상황이 설정이 된 거죠.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는 전부 뭡니까? 부정적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밑줄 칠까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강철로 된 무지개 역설이죠. 그럼 여러분들 겨울은 강철이지만 무지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긍정이요 부정이요? 긍정. 그러니까 강철을 뭘로 만들겠다? 무지개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항 극복의 시인입니다. 그럼 상황 인식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상황 인식이에요. 상황 인식. 그런 다음에 뭐도 했습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오세영의 그릇.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견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벗어난 힘. 부서진 힘은 모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아 이건 뭐죠 여러분들? 부정적 상황 맞나요 이거? 부정적 상황 맞아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문제가 수능이라면 굉장히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답이 여러 개 생길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공무원에서는 굉장히 편협적으로 보는 게 있어서 이건 뭐가 됩니까? 일제강점기라는 걸 집어넣으셔야 답이 정확하게 떨어질 거야 아마. 아니면 현실 자체가 뭐가 되는 것. 현실 자체를 반영론적 관점까지 끌어들여야만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번 내보기는 했어요. 2번 구름으로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소리 지는 꽃잎도 뛰어 둥둥 떠내려 가겠다. 부서지는 주옥의 여울이여 널널 흘러서 창이 미치기 전에야 끊일 줄이 있으랴. 저절로 흘러가는 널조차 부러워라. 부러워하는 걸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삶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가 괴로울 뿐. 부정적 상황 맞죠?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냐. 부정적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4번 볼까요? 윤동주의 별에는 밤입니다. 따는 밤을 세워오는 벌레는 우는 벌레 동원하면 치시고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요거 밑줄 칩시다.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이거죠. 그러면 겨울이라는 시대가 지나고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봄이라는 광복이 온다라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라고 하면서 광복의 그날을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점 문제가 좀 바뀔 거예요. 수능식으로 바뀌기가 좀 깔끔해질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 생각해 두시고요. 14번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형태상 기능이 다른 것. 수학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 풀리지 않는다 뭡니까? 피동이죠. 피동사를 갖고 있는 거죠. 2번. 이번 주총에서 사장은 주주들에게 봉변을 누가 당한 겁니까? 누가 당한 거죠? 사장이죠. 당하다와 받다는 피동사가 아닙니다. 근데 당하다 받다가 전미사로 쓰이면 피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도 뭡니까? 누군가 주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피동이죠. 집중호우로 땅이 깊게 패였습니다. 땅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비와 다른 거에 의해서 패였으니까 피동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15번. 다음 중 기억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 자, 엄밀한 의미에서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밑줄 칩시다.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비대칭적 상호주의입니다. 그렇다면 교환과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셈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셈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주고받을 것이나 아니면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따져서 밝히는 것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내가 무슨 셈을 따져서 그들을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의 셈은 무슨 뜻일까요? 그로서는 만세를 불렀다는 말이 마지막 방패였던 셈이다 했을 때 셈은요. 어떤 사실의 형편이나 결과를 말하는 거고요. 3번의 셈은 나는 처음에 어떻게 된 셈인지 몰라서 멀거니 천정만 한참 쳐다보았다 했을 때는요. 어떤 일의 형편이나 상황의 까닭 정도가 될 테고요. 네 번째, 조그만 셈이 피면 공부를 시켜서 제 손으로 벌어라도 먹게 만들어 주고 싶지만 했을 때 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생활의 형편 정도가 되겠죠. 16번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잘못 요약한 것 그랬습니다. 자, 이민을 간 사람처럼 두 문화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어느 문화에도 결정적으로 소속되지 않는 사람을 사회학에선 경계인이라 부르는 모양이다. 이 경계인들이 겪는 문화적 갈등은 심각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잘못 요약한 거죠. 1번 가는 경제인이라 문화적 갈등을 겪는 사람이다. 맞나요? 맞아요? 아니죠. 왜냐면 지금 거기서는 가에서는 경계인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개의 문화권 사이에서 어느 문화권에도 결정적으로 소속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두 문화 사이에 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 1번 되겠네요. 2번, 3번, 4번 한번 보시면 되고요. 17번 기억 리을이 지시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사람은 문화를 위하여 산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바로 뭐 해야 됩니까? 이그저가 앞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억 볼까요? 사람은 문화를 위하여 산다. 맞죠? 앞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곧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은 이상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된다. 즉 새 문화를 생산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다른 동물을 구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화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로서 인간과 금수를 구별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바로 앞의 내용 뭐가 됩니까? 인간과 금수를 구별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맞죠? 사람만이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면에 있어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요. 일반 동물들은 문화생활과는 거리가 먼 오직 생존만을 하고 있다. 문화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지식이 소산인 것이다. 그럼 이때 이것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앞 문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서술부가 뭘로 나왔습니까? 지식이 소산인 것이다. 이 주체가 되는 것은 뭡니까?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동물은 생존이 아니라 문화는 모두 지식의 소산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맞는 내용이다. 자, 18번 다음 계류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다양한 에너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서론, 유가 급등의 현실, 본론이 나왔죠. 본론, 가나를 보시니까 에너지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저조, 고유가에 대체하는 당국의 노력 미흡. 두 번째, 고유가가 초래한 문제점 3가지. 그럼 해결 방안도 몇 가지? 3가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물류, 운송비 증가로 생산비가 증가했고요. 에너지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 증가. 석유 에너지 편중된 소비 및 산업 구조. 첫 번째, 장단기에 걸친 해결 방안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단기적 차원, 범국민적 대책 수립하고 해외 유전 개발에 적극 참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산업 구조로 개편. 장기적 차원,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연구 지원 및 투자 확대. 두 번째, 석유 수입국의 다원화로 안정적 석유 공급 확보입니다. 자, 그럼 1번. 기억은 하유 항목의 내용을 고려하니까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유가와 우리의 현실을 보충한다.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2-2-나는 고유가가 초래한 문제점과 거리가 있으므로 삭제한다 그랬습니다. 자, 고유가는 에너지의 무엇을?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을 증가시켜서 에너지 수급 문제점을 드러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삭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3번 2-2-다는 석유 에너지 편중된 구조로 국민 경제 전체 어려움 가중으로
고치는 건 맞고요. 네 번째 2-3-4-1은 막연한 내용이니까 어떻게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고치는 것 맞습니다. 19번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자, 언어의 중의성은 의사소통에 장애를 주기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언어의 형식과 내용이 1대1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무엇 때문에 중의성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언어의 중의성은 형식과 내용이 뭐가 되지 않은 겁니까?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맞아.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 표현하려는 내용은 무언데? 무한히 많은데 비해서 형식은 뭐가 되어 있으니까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형식은 한정되어 있는데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중의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20번. 밑줄친 부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문장 그랬습니다. 명사는 보통 밑줄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이죠. 그러나 극비리니 원칙적으로 외의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명사 극비리의 사업을 추진하다처럼 사용되고 극비리가 극비리를 극비리의 극비리에게 극비리다처럼 사용되지 않는다. 됐죠? 그럼 명사 뒤에 조사가 뭐가 됩니까? 한정돼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뭐가 돼? 미연이죠, 미연. 미연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건, 말고 한번 붙여볼까요? 미연을 방지한다. 미연이다. 미연과 방지한다. 다른 조사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를 오늘은 좀 빨리 좀 풀어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우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명사 뒤에 뭐가 붙습니까 이거? 자, 여기 순식간의 품사가 뭐죠? 순식간의 품사. 자, 순식간 뒤에 한번 붙여보세요. 순식간에 또 순식간에 여기 뭐 정지 버튼 누른 것도 아니고. 자, 순식간이란 품사가 뭐죠 일단은? 자, 순식간 품사. 몰라요? 그러면 순식간의 품사가 뭡니까? 지금 보기에서는 뭘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무엇과 결합하는 거? 명사와 결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우리 그 조사가 활용도 마찬가지고 한정되게 나타나는 것들은 있는데 지금 보기에서는 무엇에 한정해서? 명사에 한정해서 뭐 명사 뒤에 올 수 있는 조사를 에로 한정시킨 경우죠. 미연 에 같은 경우는 극비리 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명사와 조사 결합할 수 있는 조사에 한정된 것 그것만을 찾으란 얘기죠. 지금 이해되셨어요? 순식간은 뭐예요? 부사예요? 순식간 자체가 부사 아닌가요? 근데 순식간 뒤에 이었다도 붙을 수 있지 않아요? 뭐 붙을 수 있지만 일단 보기에서 주어진 조건도 다르고 됐죠? 자, 갑시다. 오늘 몇 쪽 같이 하겠나요? 우리가 교재를 좀 빨리 나가야 돼서
그건 문제를 지금 풀었나요 우리가? 그 문제 풀었어요? 문제 나눠준 거. 이 책은 289쪽까지 한것 같아요. 239쪽, 289쪽. 289쪽, 289쪽. 280. 40. 자, 49쪽까지 넘어가니까 문제 갑시다. 그 문제 풀면 안 돼. 우리 큰 문제 풀었어요? 별전 생각. 적중 예상한 거 이거 했네. 자, 그럼 3번. 문제를 다 풀었으면 3번. 독해. 다 안 풀었어요? 이 문제를 지금 291초까지 풀었거든요. 알아주시는 거는? 291쪽. 네. 아, 뒤에 거는 그냥 풀어보셔도 돼요. 풀이는 291쪽. 그냥 풀어도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20 몇 번까지 풀었는데 뒤에는 풀어보셔도 됩니다. 자, 독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독해 부분에 좀 할 게 많아서 우리가 2월 들어가면 바로 시점 모의고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설명도 좀 빨리 해가지고 해보니까 2월 초에 설날이 걸려 있더라고요. 설날이 걸려 있어서 여러분들 그 문제지 나눠준 거 있죠? 독해본도 문제지 나눠준 거 있죠? 문제를 나눠준 것부터 하고 이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독해는 반대로. 문제 좀 먼저 펴주시기 바래요. 문제를 먼저 보고 이론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는 그럼 353. 353쪽부터 들어가 있죠, 지금. 자, 1번부터 보면 다음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문학을 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좀 여기서 해야 될 게 있는데 보세요. 만약에 철수는 착하다라는 글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 철수라는 건 주어가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서술어가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비문학을 하면서 지금 주어 서술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철수인데 어떤 철수가 있냐면 키 큰 철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키 큰 철수가 어떻게 착할까요? 매우 착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철수를 꾸며주는 모든 거를 이거를 주어부라 그러고 서술어를 꾸며주는 모든 걸 합쳐서 서술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문제는 이 주어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글쓴이가 무엇 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이겁니다. 그럼 서술부라는 건요,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것의 성질이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글이 이렇게 나왔다면 글쓴이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철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철수의 어떤 성질을 말하고 싶다 지금? 착하다가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겠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화제의 대상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할까요? 속성, 관점, 태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럼 태도를 찾아라 하면 말하고 싶은 것의 어떤 성질인지를 찾으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글쓴이의 관점을 찾으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즉 어떤 성질, 어떤 특징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으란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대체적으로 단락을 이렇게 주어지면
예전에는 굉장히 비문학에서 단순한 걸 냈는데 점점 이제 어떤 식으로 포괄적이고 수능 형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보세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글쓴이는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똑똑이로 할까요? 멍충이로 할까요? 멍충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합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보통 밝혀버립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자, 내가 이제부터 철수 얘기할게. 철수가 이런 애야?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철수에 대해서. 철수의 성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럼 여기 뭘 말할까요, 마지막에는? 다 알았지? 그럼 잘 들어. 그럼 내가 이제부터 철수에 대해서 어떤 말 하나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부분은 주로 뭐가 나오고요? 주어부와 무엇을 얘기하고요? 서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됐죠? 뒤쪽은 이거에 대해서 뭐? 앞으로 무엇이 될래요? 전개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전개될 방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해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뭘 찾아야 된다? 주어부와 무엇을 찾고 서술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뭐가 될래요? 전개될 내용이나 방향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 연습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또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 지시어와 접속어라는 게 있는데 자, 쉬운 것만 몇 가지 좀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순접과 역접을 보통 많이 나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러므로 또는 뭐 따라서 그래서 합시다. 뭐 상관이 없죠. 이렇게 나온다면 A와 B의 내용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A와 B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 말을 하냐면 추론을 하라거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으라고 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보세요. 철수는 착하다. 그래서 기억입니다. 그럼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자 1번 철수 뭐 할까요? 할머니 지갑에 손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그렇죠. 착한 내 지갑에 손댔으니까 이건 뭡니까? 싸가지가 없는 짓을 한 거죠. 두 번째 철수와 영이 동생과 놀아줬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틀립니다. 이제 이런 것도 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왜 틀렸을까요? 맞잖아요. 철수 착하잖아요. 철수가 동생과 놀아줬는데 왜 틀려요? 자, 여기는 누구 얘기하기로 약속했어요, 지금? 철수. 그러면 여기도 누구 얘기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철수 얘기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누가 나왔어요? 영희가 더 붙어 있어서 틀린 겁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맞아 보이지만 매력적 오답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런 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단순하게만 했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보일 거란 얘기죠. 그럼 세 번째. 울고 있는 어린아이 집을 찾아줬다. 맞아요? 틀려요? 자, 이렇게 쓰게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보세요, 그걸. 왜 틀려요? 주어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 당연히 철수라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근데 이거 맞아 보이잖아. 그래서 뭐 당연하지. 뭐 얼마나 착해. 근데 출제자는 뭐라고 생각해요? 난 철수 얘기한 적 없는데. 그걸 말해야 알아요 이러잖아요. 말해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됐어, 안 됐어? 네 번째. 할머니 짐에 철수가 올라탔다. 너무 심했나?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할머니가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철수가 올라타 버렸어. 뭐 자기도 지쳤나 보지 뭐.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왜요?
철수 있잖아. 근데 할머니 짐에 올라타는 게 이건 폐륜이죠 거의.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5번째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어머니 청소를 철수가 도왔다. 얘는 돼야 안 돼요? 되죠? 철수 나왔죠 분명히.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 행위니까 착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런 것도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자, A 하지만 그렇지만 B가 나오면 내용이 어떻다? 서로 반대죠 지금. 자 그럼 잘 보세요. A에는 뭐가 나왔냐면 철수는 착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기억입니다. 똑같죠? 보는 법은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건 뭐가 나와야 돼요? 철수 어떤 내용이 나오면 됩니까? 그죠? 싸가지 없는 행위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답을 찾아볼까요? 여기서는 몇 번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1번 돼요? 안 돼요? 돼요. 2번 안 돼요. 3번 안 돼요. 4번 돼요. 5번 안 돼요. 그럼 만약에 한다면 답은 몇 번과 몇 번? 1번과 4번이 되겠죠. 또 하나 접속어는 우리 하면서 하나하나 하겠지만 이제 지시어 뭐가 있습니까? 이그저라는 거 기억 잘 두셔야 돼요. 이그저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그런 저런 이러한 그러한 저러한 이러므로 그러므로 저러므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그저가 나왔을 때 보세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입니다. 분명히. 근데 문장이 하나의 문단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그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A와 B가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이 어디다? A와 B 중에 내용은 같은 거죠. 분명히. 핵심은 A예요? B예요? 주장은 A일까요? B일까요? 앞쪽에 이그저가 나왔다. 문단의 앞쪽에 이그저가 나왔다라면 A와 B는 분명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A와 B 중에 핵심이 어딜까요? 주장. 자, 또 예를 들어야겠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예를 들까요?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수는 엄마를 도와드린다. 이런 철수는 착한 학생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됐어요. 자, 극단적으로 예를 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그럼 글쓴이 주장하면 여러분 뭘 찾아야 돼요? A예요? B예요? B가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올 때는 A가 주장이 되는 거예요. 뒤가 뭐가 되는 거고요? 예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극단적으로 이런 예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아마. 또 각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그저가 앞에 있다라면 앞에 게 주장이고 뒤에 게 뭐가 된다?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만든 막 문장이 되지도 않는 걸 만든 겁니다. 일부러. 두 번째, 중간에 뭐가 올 수 있어요? 이그저가 중간쯤에 올 수도 있죠. 그럼 내용은 같다 다르다? 같아요. 주장이 어느 거예요? A예요? B예요? 주장은 A가 주장입니다. B는 뒷받침 근거. 그런데 어디도 나올 수 있어요? 끝부분에도 저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의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럼 A가 주장이에요? B가 주장이에요? A? B가 주장이요? 여기 A가 주장이잖아. 이 뒷받침이잖아. 그럼 여기에는 A가 주장이에요? B가 주장이에요? 아니 50%의 확률인데 찍어보자고요. A가 주장일까요? B가 주장일까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이 또 저주할 거야. 근데 이게 비문학에서 할 게 많으니까 지금 오늘 이것도 설명도 빨리 하고 모의고사도 빨리 하고 넘어왔는데 지금 A가 주장일까요? B가 주장일까요? 틀린 사람은 오래 합격할 수 있지만 말 안 한 사람은 3년 장기 계약할 거야 진짜. A가 핵심일까요? B가 핵심일까요? 에?
A가 핵심이에요, B가 핵심이에요? 힌트 주고 있잖아. A가 핵심이에요, B가 핵심이에요? B입니다. 이 그저의 위치에 따라서 주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이쪽에서 있었다라면 뭐가 됩니까? 주장이 이가 되는 거죠. 이 그저가 끝에 왔을 때는 뭐가 이것들을 전부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걸 근거로 다시 내가 마무리를 해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저의 위치에 따라서 주장과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에서 볼 때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했는데 이 그저가 끝에 있으면 앞에 안 보고 어디만 봐도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뒤쪽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핵심 단어, 핵심 문장, 핵심 내용이 답지에 있다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독해를 할 때 전부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돼요? 연습해보자고요. 1번. 기출문제부터 나왔으니까. 자, 처음에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대요,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대요? 첫 번째 보니까 인문학 동그라미. 그럼 이 사람의 글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인문학이 화제 대상이 되는 거죠. 말하고 싶은 건 인문학입니다. 자, 인문학의 성질 밑줄 쳐볼까요?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한다. 인문학의 특징 몇 가지를 제시해 줬습니까? 두 가지. 뭐죠? 세상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과 비판적 해석과 시각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에 대해서 긍정으로 보고 있어요? 부정으로 보고 있어요? 인문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서술을 하겠다예요? 부정적인 서술을 하겠다요? 긍정적 서술을 하겠다 이거죠. 여기까지 보면.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뭐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있어요 혹시? 이러한 보여요? 어디에서? 끝에 보니까 이러한 보이죠? 체크. 밑줄 쳐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문학은 동그라미. 인문학은 동그라미. 실질적 지침을 누구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겁니까?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가라는 지침을 제공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얘와 가장 유사한 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말한다 분명히 인문학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약속했고 앞으로 봐봐. 인문학 나 어떻게 얘기하나 잘 들어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그럼 답지에서는 어떤 단어가 있고 없고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은 인문학이 있는 답지와 없는 답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찾아볼까요? 인문학이 있는 답지 찾아봅시다. 1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번? 없어요. 3번? 없어요. 4번? 4번? 없어요. 그럼 1번 봅시다.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이 밑줄 담당해야 할 역할 맞아요? 담당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실질적인 뭘 해야 된다. 인간에게 지침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지침? 위에 보니까 종합적인 해석과 종합적인 해석과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하는 지침을 줘야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1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아휴. 자,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 보기에 밑줄 친 것과 같은 현상을 비판. 밑줄 치시고요. 밑줄 치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다시 하나. 여기다 적읍시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윗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전체 내용이죠, 분명히. 다 읽고 파악하라는 거죠. 근데 밑줄 친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부분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밑줄 친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다 읽지 말고 밑줄이 있다라면 바로 앞에 뒤에 문장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읽고 밑줄 해서 여기에서 문맥적 의미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앞과 뒤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하나 앞에 또 하나 뒤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윗글의 내용은 전부 읽고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밑줄은 뭘 찾는 거다? 문맥적 의미를 찾는 거다. 윗글의 내용은 종합적 내용을 찾는 거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다 읽고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밑줄 친 부분의 내용 하면 아 이거 빠르게 밑줄 앞뒤를 봐야 되겠다.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 올해 이번에 시험 18년도에 시험 봤죠. 근데 보니까 어떻게 비문학이 짧아요 길어요? 길어지고 있잖아요. 언제 시간 다 투자할 겁니까? 구조를 알아야 되지. 자 한번 볼까요? 어디서부터 볼까요 그러면? 앞에 하나 가면 어디서부터? 예를 들어 여기서 볼까요 먼저? 예를 들어부터 또 앞으로 가면 뭐가 되는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보자. 뿐만 아니라 과도적인 가치와 규범은 흔히 외래적 가치 왜곡 동그라미 뭔가를 뭐 하는 겁니까? 왜곡되는 거죠. 예를 드니까 뭐가 되는 거가 왜곡되는 예가 나왔나만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자본주의와 함께 도입되는 물질주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물질주의 동그라미 배금주의나 황금주의로 변질 동그라미. 그럼 왜곡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곡 변질 뭔가 새롭게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이해돼야 한대요? 돼요. 더 볼까요? 근대적 시민사회의 중심적 가치의 하나인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전락 동그라미. 그럼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전락이 된 거니까 원래의 모습에서 다른 걸로 뭐가 된 겁니까? 변질된 거죠. 왜곡된 거죠.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밑줄의 핵심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원래 성질이 다른 걸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뀌고 있다라는 내용을 찾아봐라 이거죠. 왜곡되고 있는 걸 찾아봐라 이거죠. 변하고 있는 걸 찾아봐라 이거죠. 자, 1번.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 이건 뭐죠?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하면 낭패를 본다니까 변질되고 왜곡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 송충이가 다른 거 먹고 있으니까 변질 미친 거지 이거는 분수에 맞지 않는 걸 얘기한 거지 왜곡된 거 아닙니다. 왜곡되려면 송충이가 뭐가 돼야 돼요? 갑자기 뭐 두꺼비가 되거나 아니면 송충이가 뭐가 돼야 돼요? 뱀이 되거나 막 이래야 되잖아. 아닙니다. 귤의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이게 뭡니까? 넘어오면서 원래 성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갯골이 3년 묵어도 황로되지 못한다. 본래 타고난 본성은 끝까지 뭐하지 못한다? 변화되지 못한다. 아예 반대 내용입니다. 4번.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여러분들도 많이 했었죠. 자신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흉내를 내다가 실패하는 것. 또 뭐 저도 이거 많이 해봤습니다. 축구하다가 고등학교 때 뭐 축구하다가 뭐 나 혼자 호나우두다 하고 뛰어가다가 치고 나서 욕 바가지로 먹고 골도 못 넣고 넘어져서 다리 찢기고 찢어졌죠 뭐. 골키퍼 한다고 해서 뭐 내가 한국의 김병지다 해놓고 5만 골은 다 먹어서 또 욕 먹고 농구한다고 하면서 내가 마이클 조던이라고 덩크했는데 골대에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별명 중에 하나가 마이클 쫄던이었습니다. 짧다 그래서 마이클 짤던이었는데 발음이 이상하다고 쫄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 여성분들은 뭘 많이 해요? 뭐 남자처럼 스포츠가 아니라 패션. 김희선이 입고 온 옷 입으면 김희선이 되는 줄 알고 김희선처럼 따라갔지만 알고 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죠. 김희선 액세서리를 사서 김희선이 되고 싶었지만 뭡니까? 그냥 본인입니다. 액세서리 핏이 죽어요. 뭐 요런 것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4번. 다음 글의 서술상 특징 동그라미 치시고요. 문학에서 서술상 특징은 뭐부터? 지문부터 봐요? 문제부터 봐요? 서술상 특징은? 지문? 아니 서술상 특징 하면 뭐부터 봐야 돼? 답지부터 보는 거 아닌가? 답지부터 봐서 이게 문학에서도 이게 뭐 시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대화를 통해 하고 있는지를 보듯이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술상 특징하면 항상 뭐부터 봐야 된다? 답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답지 나온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냐를 물어볼 겁니다. 앞으로는. 자 여기 보니까 근거를 찾아 주장 밑줄치고요. 두 번째는 어디다 밑줄칠까요? 기존의 주장 반박 밑줄치시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밑줄칠까요? 용어의 정의 밑줄치시고요. 네 번째는
예시와 열거등. 열거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눈으로 볼 때 딱 보았을 때 뭐 또한 하나 더 첨가하여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될 텐데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않은 겁니다. 문자는 밑줄 치시고요.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밑줄 치십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여러분들? 문자에 대해서 말하고 싶대요. 문자를 뭐 하겠다? 문자 뭐 하겠대요? 세 종류로 나누겠다죠. 그러면 문자의 어떤 성질, 문자의 성질을 몇 가지를 얘기하겠다? 세 가지를 얘기하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분류와 분석이 뭡니까? 답지와 관계없이 갈 겁니다. 분류는 뭐고 분석은 뭐죠? 나누는 거? 그게 뭐예요? 분류? 그럼 분석은 안 나누는 거? 분류는 여러 대상의 공통점들을 묶어놓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분류를 하면 뭐가 됩니까? 남자와 여자, 안경 낀 사람과 안 낀 사람, 머리가 짧은 사람과 긴 사람 이렇게 나누면 분류가 되는 거죠. 분석은요. 한 대상을 쪼개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무엇하는 거죠? 칼질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수가 있다라면 철수를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수의 머리는 얼굴은 어떻게 생겨야 돼요? 눈은 어떻게 생기고 코는 어떻게 생기고 입은 어떻게 생기고 피부색은 어떻고 두상은 어떻고 다 설명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철수의 얼굴을 쪼개서 하나 설명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분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수가 다니는 학교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 철수는 그 중에 무엇이다? 남자다. 남자 집단이다 하면 분류가 되겠죠. 되셨죠? 그러면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끝났죠? 하나는 했으니까 이제 몇 개가 남았어요? 두 개가 남았으니까 몇 번은 지울 수 있습니까? 4번은 지워야 되겠죠. 당연히 지워야 되겠죠. 또 보세요. 하나는 했으니까 또 몇 번 더 지워야 됩니까? 1번도 지워야 됩니다. 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몇 개? 문자의 종류가 몇 개다? 3개다. 그럼 3개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근거를 갖추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림 문자이고 다른 하나는 뜻 문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리 문자이다. 그림 문자 란 동그라미.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를 다른 말로는요.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 문자 란이 보였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의 내리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몇 번? 2번. 3번. 용어의 정의를 통해 독자의 논지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당연히 돕고 있는 거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문자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표현한 것이고 그 예로는 동그라미. 계속 예시 나왔네요. 상형 문자를 넣을 수 있다. 뜻 문자니 두 번째죠. 뜻 문자니 그림 문자 다음에 뜻 문자니 단어를 상징적 기호, 의미의 기호로 표현한 문자로서 한자가 대표적이다. 반면 무슨 문자는? 소리문 반면 세모치고요. 여러분들 반면이 나왔다고 해서 기존 주장을 반박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문자를 몇 가지로? 3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문자는 무슨 문자? 그림 문자. 두 번째 문자는 무슨 문자? 뜻 문자. 세 번째 문자는 무슨 문자? 소리 문자. 반면은 내가 지금 2가지 얘기했고 이거 말고 다른 문자 하나 더 얘기할게 이런 뜻이지 내용을 뒤집는 무엇은 아니다.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됩니까? 3번. 그래서 이거는 통일성, 일관성, 2번이죠. 통일성, 완결성, 일관성이 있는 거죠. 내가 말한 거 몇 가지 3개를 얘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완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다음 글에 나타난 그림과 액자 관계와 가장 비슷한 것.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뭐부터 볼까요? 그림과 액자가 뭔지 모르죠 지금. 그럼 뭐부터 봐야 확인이 가능해요? 지문을 읽어야만 이게 무슨 관계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00년이 된 기념으로 땡땡화랑에서 화가 200인이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큐레이터가 보내준 카탈로그를 보고 전화로 김땡땡 화백의 그림 동그라미 칠까요? 그림을 바로 예약했다. 큐레이터는 작품이 작은데 병 속에 3명이 들어가 있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설정한 가족이라는 주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구입하기로 하였다. 전시회가 끝난 뒤 작품을 받아보니 액자가 그림보다 훨씬 컸다. 이렇게 액자가 크니 미추실까요? 큐레이터의 걱정과는 달리 그림이 답답해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액자의 힘이다. 미추치시고 여기까지. 내가 하는 어떤 애호가는 미추치가 좋은 액자를 꾸준히 모은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면 그림의 그것을 누가 보완해 주는 거죠? 액자가 답답함을 해결해 준 거죠. 그러니까 해결해 준다 또는 보완해 준다 정도가 돼야 되겠죠, 관계가. 자, 1번. 유명 인사들이 사회적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성공 밑줄 치시고요. 그들의 요인은 하나같이 좋은 습관이죠. 성공한 게 뭐 때문입니까? 습관이 좋았기 때문이죠. 그럼 무슨 관계입니까? 인과관계. 보완관계 아닙니다. 2번. 나는 가끔 책을 장난감 블록처럼 다양하게 쌓아본다. 책의 무거움, 진부함, 지루함을 해소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책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책과 장난감은 뭡니까? 원래 책은 뭐 하는 건데 지식을 얻는 건데 뭘로 만들어버려서 장난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용도 변경입니다. 어릴 때 이렇게 있다가 좀 욕 많이 먹지 않나요? 저도 우리 애들이랑 놀아줄 때 책 있죠. 근데 요즘 책들은 하드책이라서 너무 딱딱해요. 이거 무겁고 위험해요. 책이 딱딱한 겉표지다. 그 안에는 내용 그 페이지가 작죠. 애들 거니까 글 크기도 크고. 그냥 어릴 때 뭐 읽으니까 사주겠는데 그 뭐 엄청 많으니까 책으로 뭐 배 만들고 집 만들고 놀았어요. 책을 이렇게 하면은 왜 쓰잖아요. 그 위에 싸면 계속 쌓입니다. 그럼 막 거실에 넓게 하면은 막 거기 들어가서 집이라고 텐트라고 하고 놀고 한번 무너진 적 있죠. 무너진 적 있는데 그게 내가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무너지는 게 이게 느낌이 와요. 무너질 것 같다는 분명 멀쩡한데 무너질 것 같다라는 느낌에서 애를 이렇게 쑥 안으로 당기는 게 무너진 거예요. 아 그때 여기 와서 혹이 이게 많이 났거든요. 그다음부터 그 책으로 그 놀이를 안 합니다. 내가 맞아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 내가 혼날 정도면 애 같은 경우 큰일 나잖아. 그래서 안 한 건 하는데 생각보다 어릴 때도 내가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책상에다가 책을 많이 쌓아놓고 놀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책 가지고 뭐 했습니까? 책의 용도 변경했잖아요. 뭘로? 베개. 딱 베고 눕기 편한 위치까지 높인 다음에 정석과 몇 개를 쌓아놓고 수건을 깔면 딱 여러분들이 자기 편한 거죠. 앉았어요? 학교에서? 그냥 엎드려졌어요? 책 필요 없이? 책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든 불편하든 그냥 잠만 자면 돼. 정석 많이 안 했어요. 저는 정석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정석을 이게 베고 자도 괜찮습니다. 베개 높이가 나와요. 그래서 찾죠. 아니 공부를 하고 그냥 잔 게 아니라. 자 3번. 로댕은 돌을 봅니다. 돌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 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움직여 돌 속의 손을 끄집어 내려갑니다. 그러다 실패하지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로댕은 다시 새 돈을 꺼내 바라봅니다.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잘 보세요. 어떤 관계일까요 지금? 로댕 알죠 여러분들? 로댕 뭡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그럼 아직까지 없네. 4번. 인간은 단 몇 초에 상대방에 대한 몇 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겠죠. 몇 초 만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내면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옷차림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맞죠? 내면을 보이기 어려우니 무엇을 통해서? 옷차림을 통해서 내면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보완 관계입니다. 정답은 4번. 동전 모으는 사람들 있죠. 저는 이제 저번에 얘기했나? 우리 아버지가 아직 몰라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예전에 동전이나 우표 그 다음에 LP판 그 집이 좀 많았어요. 어릴 때.
어디 많은데 친구 한 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우표 이렇게 모으는 거 얇은 책장인데 내가 보기엔 4장인가 건설 정도였어요. 그 안에 우표 하면은 100장은 안 되겠지 아마. 그래서 수십 장이 있었거든요. 친구가 이렇게 보더만은 나 자기 달래. 초등학교 때 잘 모르니까 싫어했는데 그때 내가 내 기억으로 삼양라면인가를 하나 사와서 나한테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바꾸자 그래. 삼양라면에 눈이 뒤집혀서 라면인가 뽀빠인가를 사왔어. 하여튼 나 줬죠.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우표 값이 내가 나중에 군대를 갔다 와서 나도 까먹고 있다가 군대를 받아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걸 본 건 그러니까 어릴 때 줬던 기억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줬잖아. 해서 봤는데 그 우표 중에는 하나가 지금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주대. 근데 더 웃긴 건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지도 되게 재밌으신 분이에요. 보통 자기가 뭔가 있으면 당신께서 뭔가 있으시면 좀 가끔씩 봐야 되잖아. 말은 해. 내가 큰아들이니까 아유 내가 예전부터 모으는 거 있는데 돈 좀 될 거야. 나중에 우리 큰아들 줘야지. 근데 줄 게 없어 나한테. 이미 난 줬거든. 이게 범죄인가? 그거 어차피 내가 받을 거니까 미리 나 땡겨 쓴 건가? 선불인가? 근데 그 정도 되더라고. 근데 이걸 소송을 걸까도 생각해봤어요 사실은. 금액이 너무 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우연히 그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뭐 우표 뭐에 따라서 이게 나오잖아. 한번 TV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한정판인데 영국에서 나온 뭐 어떤 우표인데 보니까 그게 오늘 많이 봤던 거야. 근데 어릴 때 기억이가 불분명하잖아 이게. 본거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면서 이게 봤는데 친구 집에서 그걸 봤는데 그 우표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 그 우표가 몇 장이 없대요. 전 세계적으로도 몇 장이 없대. 그 우표가 지금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 한 장이에요. 한 장에. 한 장에. 그게 아니라. 근데 나머지도 또 있고 나머지는 뭐 다 알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근데 친한 친구가 이게 또 이제 소송하기도 그렇고 달라니까 또 안 주고. 씨 내가 진짜 라면인지 뽀빠인지 그걸 판 거야 지금. 환장하는 거지. 또 하나는 LP판이 있잖아요. LP판은 이제야 생각이 난 거야. LP판 아니죠 여러분 동그란 거. 근데 모은 사람들은 여러분 알 거예요. 그것도 돈 되는 거. 근데 내가 지금 요 근래에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가 퀸이라는 그룹은 고등학교 때 한참 불렀던 그룹이거든요. 이번에 영화에서 어마어마하게 떴잖아. 근데 난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LP판을 그 친구분 중에 옛날에 음악에 미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강제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것도 알고 보면. 갖고 왔는데 어릴 때 뭐 하냐면 이 LP판이 딱 던지면은 슉 날아가요 멋있게. 그 몇 개 없앴거든요. 친구들 야 너도 날리라면서 우리 집에 엄청 많았으니까 그 놀이터 가서 쫙 날리면 쫙 나도 재밌어요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 막 부셔지기도 하고 이러잖아. 아니면 또 갖다 주고. 근데 내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퀸 음악 중에 이렇게 되면은 그 보헤미안 랩소디 그게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그 그림처럼 있기 때문에 그 판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 판이 한정판이라네. 얼마예요? 그 가격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수백 이상은 하는 것 같더라고 요번에 TV에서 보면서. 근데 그 모양이 우리 집에 있었던 거거든. 그것도 이제 그래서 그 왜 퀸 막 뜨면서 그때 MBC 건가 보면서 그 아직 살아있는 드라마들 이런 거 있잖아. 이 판은 자기네들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러고 나 저 그림이 우리 집에 있었던 건데 막 이러고 저거 내가 던진 건데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미치겠다니까 지금. 미치겠다니까. 내가 그냥만 놔둬서 지금 막 돈이 얼마야 다. 그래서 어떡하지? 우리 아버님은 아직 모른다는 거지 아직도. 아직도 몰라요. 더 웃긴 건 관심도 없어. 뭐하려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뭔지 까먹어서 막 땅을. 그래서 아마 그 모으면 1억은 되지 않을까 다 하면 최소한. 우리 동생이 살짝 눈치챈 것 같아. 갑자기 하더만은 형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형한테 준다는 거 그거 퀸 거 있지 않아? 막 이러면서 있기는 개뿔레가 초등학교 던져가지고 다 부셔놨는데 뭐는 있어요. 그 케이스. 왜냐면 케이스를 던지진 않잖아. 어릴 때 아버지한테 안 걸리려면 그게 안에 내용물만 빼지 케이스를 빼진 않잖아. 케이스는 분명하게 있어.
그 동생이 요번에 고향에 가면 한번 봐야 되겠다. 큰일 났어. 요번에 가면 2단 엽착해갖고 애 재워버리려고. 아니면 걸리니까 들키니까. 그렇잖아 지금. 비록 말은 나한테 주겠다고 했으나 아직은 넘어오지 않았잖아. 소유권이 아직은 나에게 없으니까 큰일 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아니면 만약에 들키면 배째라지 이제부터. 그거 아빠도 어? 너무 큰데? 아니 근데요 이게 되게 대량 난감하잖아요.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이게 참 대량 난감해. 그 증빙이 안 되잖아 또. 줬다 안 줬다. 뭐 찬중을 쓴 것도 아니고. 진짜 농담 아니고 친구 중에 변호사도 있고 이게 판검사도 있으니까 물어봤는데 불가능하대요. 왜냐면 아버지가 명확하게 기억하거나 아버지 그게 뭐가 있으면 모를까. 근데 내가 은근히 물어봤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버지 옛날에 우표 모았던 거 다 어디 있어요? 몰라요. 그거 어떻게 모았어요? 그거 돈 주고 사셨어요? 네, 옛날에 그냥 주면 뭐야? 아버지도 이거예요. 근데 친구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먹으면서 야 이거 내 거야 하면서 그때 이제 변호사는 친구가 있으니까 이게 물어보니까 변호사가 먹다가 됐어 못해 술이나 사 막 이러면서 뭐 어떻게 해. 친한 친구인데 이제 법정 가기도 그러고 지금 그냥 야 팔면 진짜 반만 줘라. 이제 내가 국어를 해야 된다니까 아 반만 줘 막 이렇게. 야 씨 너는 뽀빠인지 라면인지 나의 영혼을 판 거잖아. 금액이 너무 크니까 좀 줘라 막 이러면 모르죠. 팔면 줄지 안 줄지. 지가 양심 있으면 죽었지. 그래서 지금 걔는 얼마나 이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생각이 나네요. 에이, 할 수 없습니다. 내 팔자지 뭐. 자, 6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밑줄 치고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부합하지 않는 거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용에 맞지 않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치, 불일치 문제는 지문을 먼저 읽는 거 아닙니다. 뭐부터 읽어야 되죠? 이것도 답지부터 찾으셔야 돼요. 답지에서 주어부와 서술부를 쪼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1번 답지 어떻게 쪼갤까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대요? 발화 밑줄 치시고요. 발화의 특징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밑줄 치시고요. 두 번째는 어디다 밑줄 칠까요? 간접 발화의 의미 이것까지 밑줄 치셔야 되죠. 어떤 특징이 있대요? 언어 사용 맥락에 기대어 밑줄 치시고요. 3번은요. 간접 발화가 자르시고요. 뭐보다? 직접 발화 보다 자르시고요. 의도적 전달 밑줄 치시고요. 네 번째는 청유문이나 의문문 사용 밑줄. 더 공손 밑줄. 그러면 읽다가 발화가 나오는 거랑 간접 발화이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직접 발화, 청유문과 의문문이 나오면 멈추고 앞뒤 문맥을 보고 맞다 틀리다 바로바로 지우셔야 돼요. 근데 고만 건 1번에 나오면 쉽게 끝나는 거죠. 이럴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몇 번에 나올 때입니까? 4번입니다. 어차피 다 읽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연습을 많이 하면 2번에서 딱 걸렸으면 확실하다면 3, 4번 안 읽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런 것도 연습 많이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읽게 돼요. 다시 읽는데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건 뭘까요? 애매해져 버려 3, 4번이. 그러면 집중해서 읽으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글의 기본 단위가 문장이라면 밑줄 칩시다. 구어 동그라미, 의사소통 동그라미, 기본 단위는 발화 동그라미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럼 1번 답지 발화는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다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자, 담화에서 화자는 발화를 통해 밑줄 칩시다. 이것도 명령, 요청, 질문, 제안, 약속, 경고, 축하, 위로, 협박, 칭찬, 비난 등의 의도 전달 밑줄 치시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하나 보죠. 이때 화자가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직접 발화 동그라미, 암시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간접 발화 동그라미. 그럼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도 밑줄 칠까요? 간접 발화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 맥락의 의존 동그라미. 몇 번입니까? 언어 사용 맥락이라는 거 분명 봤죠? 의미도 봤죠? 그럼 몇 번이 해결된다? 2번이 자연스럽게 그대로 해결됐죠? 지우시고요.
아 덥다라는 발화가 창문을 열어라는 의미로 파악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아 덥다는데 나도 더워 이러면 안 돼요. 방 안이 시원하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자는 창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밑줄 칠까요? 즉 간접 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동그라미 의사소통 원할 동그라미 하기도 한다. 그럼 보세요. 간접 발화가 직접 발화보다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원활하게 하기 도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치 않다라면 틀리긴 하지만 정확치 않다라면 한 번 더 고민해서 끝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더 갑시다.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도 간접 발화는 유용하다. 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려는 경우 밑줄치가 직접 발화 보다 청유 형식이나 의문 형식이 간접 발화를 사용하면 무엇? 공손함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면 애매한 거는 뭐가 됩니까? 확실한 게 3개가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아무리 좀 어렵다 하더라도 2개 정도는 지울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또 7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